오늘의 부동산 뉴스,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의 뉴스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전세제도랍니다. 오늘의 뉴스도 잘 들어주세요. 최근 부동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역전세 혹은 깡통전세라는 말인데요. 깡통전세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 가격은 무조건 매매 가격보다 적어요. 그렇잖아요. 집값보다 비싸게 누가 전세를 들어갑니까? 그냥 그 집 사고 말지. 예를 들면 매매가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대충 6,500에서 7,000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하락기에는 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7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온 집이 2년 뒤에 보면 매매 가격이 6,500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역전세, 다른 말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전세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바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매매 가격이 이전 전세금액보다 떨어졌다면 당연히 전세금액도 거기에 맞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같은 금액이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지 전세로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러면 집주인은 이전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고, 이전에 맺었던 전세계약금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고, 떨어진 금액만큼의 차액을 현금을 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몇 천에서 몇 억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낮은 금액이라도 전세 세입자를 구한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못해서 전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 금액을 다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역전세 상황은 언제 발생할까요?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랍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바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랍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지금은 급격히 올랐던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의 여파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때는 기준금리가 0%대였습니다. 정말 낮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2022년 11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코로나 시기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더불어 전세 가격이 같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언제까지나 상승할 것만 같았던 아파트 가격이 금리 인상과 함께 하락하기 시작했죠. 기억해보시면 코로나 시기 때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고, 저도 그때 직장을 옮긴 시절이라 전세 구하기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말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에 주택을 내놓기 시작했고, 매물이 많아지자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이고요. 현재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게 아파트 거래 시장이랍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하니 당연히 전세대출을 덜 받으려고 하겠죠.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전세 수요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한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지는 게 자연의 순리니까요. 오른 만큼 떨어집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저금리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가 금리가 상승하자 이자 부담에 의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했고, 2년 전 전세 금액보다 현재의 매매 금액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왜 지금 상황에서 전세제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고 피해자가 속출한 측면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전세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세대출 때문이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돈을 잘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제 경험상 은행에서 1000만원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예 신용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도 짐작하셨듯이 바로 전세대출이랍니다. 그럼 왜 전세대출은 빌리기가 쉬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세대출의 보증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은 우리를 보고 전세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부가 보증을 서주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몇천에서 몇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은 이자가 없거든요. 그냥 한 번에 몇억 원의 무이자 꽁돈이 생긴 겁니다. 그 돈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전세 계약 만료될 때 되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최소 2년은 내 돈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은행에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기만 한다면 다행인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답니다. 이런 연쇄 반응에 의해 자꾸 집값이 상승을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대출은 특별한 제약만 없다면 비싼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가격의 특정 비율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는 구조랍니다.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을 안 올릴 이유가 없지요. 집값을 올려서 더 많은 전세금을 요구해도 은행에서 그만큼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 상승은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랍니다. 이렇게 보면 전세 제도가 아주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도 않은 게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아주 오래된 제도이고 예전에는 딱히 그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전에도 역전세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극히 일부에 해당했고 문제가 지속된 기간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약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전세 대출이 일반화되던 때부터였습니다. 이 말은 전세 제도의 문제는 바로 전세 대출이라는 것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전세 대출이 원래의 목적이었던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전세 보증금이 다른 부동산 투자로 연결되는 역기능이 더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최근 전세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토부 장관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일부에서는 전세제도에 수명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답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세는 서민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의 순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세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세제도의 문제는 전세대출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제도를 손보지 않고서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생각하게 된 점은 지금 상황이라면 부동산 가격은 20-30% 정도 더 하락하는 게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전세대출에 의해 시장에 풀린 자금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풀린 전세자금을 순차적으로 회수한다면 부동산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가격까지 올라갔던 매물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택가격 상승의 일정 부분은 전세대출 금액이 주택시장에 투입돼서 발생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국민 부채 증가율도 하락할 것이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 자금이 순차적으로 은행권으로 회수가 되기만 한다면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화되리라는 게 저희 생각이랍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럼 이 전세 대출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는데요.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전세 대출을 중지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모든 전세 대출을 끊어버리고 기존 전세 대출금을 대출 기간에 맞추어 회수하면 기존의 높은 전세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테고 자연스럽게 집값은 안정화될 테니 역전세 같은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봐왔듯이 인간 사회에서는 대부분 본래 의도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전세 대출의 경우도 그렇고요. 전세 대출 제도를 만든 정부 관계자분들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간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성공하는 제도는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법률적 제재보다는 민심을 얻는 방향의 민생 친화적인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 전세 대출 문제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택 거주기간 동안까지만 대출을 지속하고 이후 대출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신규 전세 대출의 경우 그 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야 좋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고자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규모보다 조금 더 줄여서 가야 할 것이고 기존 대출자분들은 현재의 주택에서의 대출은 기존대로 보장이 될 테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제도와 관련하여 KB부동산TV 유튜브 동영상의 베스트 댓글 하나 소개합니다. 물론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 30년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전세 제도가 없으니 일반 직장인들은 30년 동안 월세 지불하고 나니 남는 돈은 연금과 퇴직금 뿐입니다. 월급으로 20년 모아 집을 사려고 하면 보통 부부가 자식도 낳지 않고 거의급여를 저금해야 하고 여행 한 번 못 갈 거예요. 한국은 그것에 비해 전세에 살아도 여유롭게 보이는 것은 역시 전세에 살고 돈 모아 내 집 마련하는 게 일본보다 쉬운 것 같아요. 이상 나나의 부동산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뵐게요.